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곽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화학과에서 저희가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공부하게 될 화학과에서의 전반적인 전공들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화학과에는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대략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화학과에서의 과목명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은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화학, 생화학, 전기화학, 재료화학, 의학화학, 즉 굉장히 기본적인 분야부터 굉장히 응용에 해당하는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 모든 분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화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분광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광학을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으로 삼아 본 게 분자 세계를 훔쳐보는 몰래 카메라다 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화학이라는 것은 분자의 과학이고, 그 분자에 있어가지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성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자의 물리적인 구조, 기하학적인 구조하고 전자구조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학 또는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분광학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분광학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분광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광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은 분광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넓게 화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define, 즉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중요한 건 motivation이죠. 저희가 이제 이러한 화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하나의 질문은, 저희가 화학 반응 시에 일어나는 분자 구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저희가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싶은데, 이러한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뜻하듯이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분야인데, 이러한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define, 즉 정의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씩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화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의 학과에서의 학과명들을 보면은 기초화학, 즉 이과대학 학문 중에 보면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대표적으로 지구환경과가 기초과학 학문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초과학 학문을 수행을 하는 분야들의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학문은 기본적으로 기본 법칙들을 탐구를 하죠. 응용보다는 기본 법칙 탐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법칙과 불변의 진리들은 항상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응용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기초 학문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도구 혹은 원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쭉 거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해낼 수가 있고, 이러한 물질 세계 혹은 자연과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은 곧 우리의 국력의 상징이 되죠. 국력의 상징이 되고, 이러한 기초학문들은 직접적으로 신성장 분야 창출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문이 강한 나라일수록 큰 산업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초학문들은 당연히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화학이라는 것은 기초학문의 하는 분야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게 이러한 기초학문적인 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여러한 기초학문 중에서도 화학이 가지는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라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일단 분자를 관찰하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그러한 분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성 및 생명 형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화학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목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분자인데, 분자라는 것들을 일단 정의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수업에서의 화학 수업에서 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분자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분자는 원자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원자의 집합체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분자라는 것은 원자하고 다르게 무한한 종류의 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원자라는 것은 그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자들만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의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이 다양한 화학 결합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종류의 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 화학결합, 입체구조, 전자배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분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를 하고 다양한 분자들이 가지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 분자들이 나타내는 실질적인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구조, 화학 구조와 화학적인 성질 사이의 관계, 흔히들 영어로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믿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의 구조를 디자인해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디자인을 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자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응용 가능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몇 가지 분야만을 제가 나열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가장 쉽게 보게 될 가장 비싼 제품인 TV, 요즘은 거의 올레드 TV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TV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학적인 분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분자들이 빛을 내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혹은 전자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서 반도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다가오는 분야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러한 코비드 사태 때문에 나타날 신약 개발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바르게 될 화장품들, 그리고 인체 삽입 고분자, 즉 성형수술이나 저희가 이제 혈관 확장술을 하게 되면은 인체에 넣는 고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인공뼈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화학적인 분자들을 잘 디자인하게 되면은 외부 자극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새로운 성질을 보여주는 분자들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자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뭘 만들 거냐면은 센서를 만들죠. 이렇게 분자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센서들은 사물 각각에 부착이 될 수가 있고, 사물 각각에 부착된 센서들이 뭐를 만들 거냐면은 사물 인터넷의 기반을 만들고, 여러분들 의자나 혹은
쉽게 만질 수 있는 이런 시계 같은 것들에 부착된 센서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센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 화학에서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 하면 분자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분자의 구조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 분자의 구조가 어떠한 성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즉 구조하고 성질 사이의 관계식을 성립을 시킨 다음에 역으로 어떠한 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자의 구조를 역으로 제한을 하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 혹은 물질을 만들어내서 기능성을 가지는 물질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보면은 화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분자를 관찰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물성 및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더 이제 깊게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분광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나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화학 1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원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지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웠던 문제, 즉 화학이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할 거고 왜 유용하냐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화학이 여러 가지 인류한테 닥쳐져 있는 문제 중에 특히나 식량 문제를 해결한 클래스를 예를 들어보고 그 예를 통해서 저희가 화학에서의 분자의 구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그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 과정의 목표들을 보면은 이전에도 분자의 세계를 보시면서 분자 세계를 배울 때 분자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배웠고 그 분자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분자의 구조가 화학적 혹은 물리적 성질이 분자의 구조와 관계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분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분자 구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여러분들하고 잠깐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화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브로드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고, 두 번째로 저희가 화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화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가장 다이렉트한 답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자기 자신의 삶이 될 수가 있고 남의 삶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면은 분자 구조와 화학 반응 과정들을 이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분자의 화학 반응을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 화학을 공부해야 될까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기초과학 분야 중에서 화학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다이렉트하게 수학이나 물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수학이나 물리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뉴턴이 보이고 있고 뉴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있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죠. 그리고 오일러가 있고 수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는 오일러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화학하면은 어떠한 식이 생각날까? 보통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식이 아니라 화학 반응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화학식이죠.
화학식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화학식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화학식이 인류의 어떤 번영 혹은 인류의 삶을 가장 증진시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한 마지기라는 넓이의 단위가 있습니다. 넓이의 단위가 있는데 이 마지기라는 말은 쌀 한 가마가 산출될 수 있는 논의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논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좀 결과론적인 데피니션이죠. 딱 몇 평이 마지기다가 아니라 한 가마가 나오는 것을 한 마지기라고 디파인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마지기라는 것이 예전에 그 크기가 정의가 되었을 텐데 그 마지기라는 것에서 원래는 그러한 넓이에서 한 가마의 쌀만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8가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어떤 농업 생산력, 쌀을 얻는 식량 생산력 면에서 보면은 8배의 증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보통 8배의 증가가 있으려면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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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3변의 혁명적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간단한 화학식으로 대표가 되는 하버-보쉬 공정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버-보쉬 공정에 관한 것들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버-보쉬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보쉬 공정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기로부터 빵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연금술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하면은 The Alchemy of Air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전에서 보시던 이 화학식을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식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에서 소요된 물질들을 보면은 질소하고 수소, 공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얻어낼 수 있는 질소하고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죠. 이 암모니아는 뭐의 필수 요소냐면은 비료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은 공기에 있는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빵의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떠한 마법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식량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각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쭉 발전사를 보면은 증기기관이 나왔고 전기에너지가 나왔고 그리고 3차 혁명 시대에는 컴퓨터가 나왔고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가상현실들이 새로운 산업혁명 혹은 산업 기반들을 이룩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류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인류들이 이런 기하 문제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 굶어 죽어가는 애를 이제 사람이 죽기를 이 새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왜 이 상황에서 아이를 구조하지 않고 저렇게 새가 먹기만을 기다렸느냐.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만큼 그러한 뭐 저널리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직면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진을 찍기 전에 사실 이러한 기하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말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닥쳐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닥쳐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 발표된 이제 기하 지도에 해당이 되죠. 쉽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하 지도입니다. 이 기하 지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도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하 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식량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도 굉장히 식량이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식량 생산에 대해서의 강력한 뭔가 혁명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식량 생산에서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남아도는 식량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러한 인류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 최소한의 남는 식량들을 어떻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막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의 안락한 삶도 중요하지만 인류 전체를 어떻게 조금 더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안락한 삶과 더불어 인류의 삶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인류의 직접적인 문제, 정말로 급한 문제들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배의 식량 증산이 있었는데 그 8배의 획기적인 식량 증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배, 2배, 2배. 그러니까 2번씩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혁명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혁명은 직파법에서 모내기법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혁명이 하버공정 개발,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이 품종 개량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하버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공정 개발에 대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식으로는 질소하고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NH3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그 둘을 섞어 놓는다고 이런 유리한 화학 반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뭐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은 촉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촉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러한 촉매라는 물질을 넣으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반응이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그런 경험적인 어프로치들을 지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촉매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디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기의 연금술사들이 하버 보슈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량 문제에서 획기적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들, 즉 새로운 연금술, 새로운 화학 반응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새로운 연금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연금술이라는 것은 지난 화학에서의 우연적으로 혹은 경험적인 법칙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던 촉매를 적극적으로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0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독일의 에르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게 연구가 되었던 이분의 업적은 200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그동안 많이 이용되던 하버 보슈 공정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들이 촉매하고 반응을 해서 원자 단위에서 반응들이 진행되는지를 다이렉트하게 실질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툰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러한 실험적인 증거들을 잡아내서 이 카툰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러한 그 촉매들의 반응성들을 혹은 반응 자리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의 분자 혹은 원자 단위에서의 메커니즘, 화학 반응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 물질을 개발을 선도하는 새로운 연금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금술은 이 현대사회 혹은 미래사회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현자의 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러한 애니메이션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현자의 돌을 찾아서 헤매죠. 근데 저희들은 더 이상 화학하는 사람들은 현자의 돌을 찾아서 헤맬 게 아니라 이러한 현자의 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자의 돌을 만들어내는 노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화학 구조를 어떻게 관찰을 하고 화학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을 만들 건가, 즉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뛰어나죠. 관심이 뛰어나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다가 그 2020년에 키스티에서 발표된 미래 10대 유망 기술에 대한 차트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수소에너지, 차세대 친환경, 이산화탄소, 뭐 자율주행, 뭐 쭉 여러 가지 AI, 쭉 여러 가지 정말로 흥미롭고 미래에 구현될 것 같은 기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10위에 올라와 있는 기술이 초분광 영상 기술입니다. 이 초분광 영상 기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 즉 화학 반응들을 촬영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 기술들은 뭐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과 같이 모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구조, 분자의 구조 관찰, 그리고 화학 반응 변화를 촬영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화학 구조를 관찰하는 게 어떠한 임팩트가 있고 왜 중요한가를 굉장히 여러 식량 생산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분자의 구조를 관찰을 하고 화학 반응을 영상 찍듯이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목적의식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분자를 관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에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분자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분자라는 것이 너무 작고, 또한 분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빠르고 작고 많은 애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을 조금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분자를 관찰하는 게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은 화학에서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죠. 분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학은 그런 분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 때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분자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어보시면,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하나의 하모니, 같이 움직여야 되죠. 같은 소리를 내고 하나의 지휘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든 음을 내야지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화학에서의 어떤 분자들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의 분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수많은 10의 23승계의 분자들을 한꺼번에 오케스트라처럼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화학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화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밀한 컨트롤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들은 최근에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저희 이웃나라하고 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기본적인 소재들을 수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신문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본이 수입을 제한한 세 가지 물질들이 저희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포토레지스트하고 플로린화 수소, 그리고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셋 다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인데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플로린화 수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왜 이렇게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을 루이스 전자전 구조식을 보면은 플로린화 수소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의 수소 원자하고 하나의 플로린 원자가 결합이 돼서 1차 결합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그럼 이 간단한 화합물을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안전에 대한
시설이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일반학 실험에서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그 수많은 분자 개수, 즉 10의 23승계에 해당하는 애들을 컨트롤을 하는데 어떤 정도의 정밀도로 컨트롤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9.9999%의 순도를 가지는 불화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90%, 95%, 99%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밀한 컨트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고순도를 만들어야 그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정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학은 이 수많은 개수의 분자들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자를 관찰하는 게 그러한 수많은 분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분자를 관찰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분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작은 거를 볼 때 현미경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보통의 여기 제가 그 전자기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영역들, 단위들하고 그 전자기파의 파장 그리고 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색깔의 분포들 혹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들의 분포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넓은 영역 중에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 비저블 레인지, 즉 700나노미터에서 440나노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작게 해당되는 영역인데 보통 저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의 사이즈는 이러한 파장의 길이하고 비슷하거나 아주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 있으면 파장의 반배, 즉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물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몰레큘, 즉 물 몰레큘의 사이즈가 있는데 20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물 몰레큘의 경우만 해도 1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고 게다가 저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작기도 한데 이러한 분자들이 움직여가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 분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저희가 흔히 쓰는 시간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리초 정도는 시각적인 관찰. 그러니까 밀리초 정도로 움직이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시각적으로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을 하면은 마이크로초 정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총알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분자들은 이런 마이크로초, 즉 10의 6승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대, 즉 10의 마이너스 15승 세컨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전자들은 이 10의 마이너스 15승보다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8승 세컨 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간의 단위인데 이것들을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뛰어넘어서 미안합니다.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자라는 것들은 원자의 집합체고 그 원자들이 분자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 안에 있는 원자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femtosecon이라는 타임 레졸루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분자에서 있는 원자들이 10femtosecond 정도의 단위 시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단위인가가 이제 감이 잘 안 오게 되죠. 감이 잘 안 오게 돼서 그러면은 이런 식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분자에서의 1초가 femtosecond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세계에서의 1초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10의 15승 세컨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0의 15승 세컨을 우리가 연 단위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 단위가 됩니다. 이 단위는 어떤 단위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한 뭐 요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인류의 역사 혹은 인류의 진화를 한 번 하는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분자는 항상 분자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1초라는 시간대가 얼마나 긴 시간대인가 생각을 하면은 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진화를 반복하고 있는 시간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위에서 촬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빛을 이용을 해서 분자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분광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은 분광이라는 것은 분은 분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광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분해를 할 겁니다. 빛을 분해하는데 빛을 분해해서 뭔가를 살펴보기 시작한 것들은 처음에 이 아이작 뉴턴이 이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햇볕을 즉 솔라라이트를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내고 그 어떠한 패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패턴들을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그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옹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분자의 어떤 길이를 따질 때 10-10승 미터에 해당되는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길이 단위는 좀 어색하죠. 저희가 다루는 모든 길이 단위들은 10-3승의 변화로 변화가 되는데 10-10승에다가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붙인 이유는 이 옹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는 아니고 점점 더 굉장히 그 솔라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흑광 스펙트럼들의 위치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태양의 성분 혹은 공기의 성분을 알아내려고 했고 그러한 학문들이 분광학으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분자의 세계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분자의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은 빛을 이용을 할 겁니다. 빛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빛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원자의 그 원자 스펙트럼들을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광원을 가지고 프리즘을 통과를 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쭉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러한 형광등 혹은 소디움 라이트 이러한 그 등불들을 가지고 프리즘을 통과시켜 가면은 그 각각의 나오는 파장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 빛의 색깔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발광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보면은 여기 컨티뉴어스한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중간에 물질들을 집어넣으면은 이 빛들이 이 물질들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결과적으로 원래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빛의 아름다운 스펙트럼들이 뭐로 나타날 거냐면은 이렇게 듬성 업섭션이라고 그러니까 흡수에 해당되는 자리들이 파여져 있는 스펙트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 블랙박스 안쪽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의 혹은 분자의 구조들을 판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기본적으로 빛을 이용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저희가 분자의 영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특별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빛이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대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빛이 필요하냐면은 레이저 펄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레이저 펄스를 이용을 할 건데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저 펄스를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이 레이저 펄스의 폭이 femtosecond 정도의 단위를 가지는 레이저 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카메라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중에 하나가 셔터 스피드가 있죠.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느리게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찍은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 이미지가 뭉개져서 나옵니다.
이미지가 뭉개져서 나온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달리는 사람이 다리가 4개여가지고 빨리 달리는 건지 아니면 손이 둥글둥글해서 빨리 달리는 건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달리는 사람을 제대로 정확하게 촬영을 하려면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셔터 스피드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늘려야 돼요. 셔터 스피드를 어디까지 늘려야 되냐면은 femtosecond 영역까지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프로치가 처음 시작됐던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는 말의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기를 원했고, 이 달리는 말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날아가는 총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셔터 스피드는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날아가는 총알을 볼 때에 구현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가 마이크로세컨드,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훨씬 더 큰 셔터 스피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셔터 스피드는 기계적으로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구현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빛을 이용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빛은 기계적인 셔터 스피드하고 다르게 빛의 레이저의 펄스 폭을 저희가 femtosecond 영역으로 조절을 해낼 수가 있고, 그 조절된 빛들을 가지고 분자에 쏘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분자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분자가 여기 있던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옮겨가는 모습들을 쭉 해서 서로 다른 분자에서의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각각의 시간대마다 빛을 쏘여주게 됩니다. 빛을 쏘여주게 되고 그 빛에 묻어나오는 흔적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분자의 움직임들을 트래킹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 몰레큘이 움직일 때 다음과 같은 몰레큘러 무비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몰레큘러 무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저희가 영화관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분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가는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분자 영상을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분야의 분광학이라는 것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광학을 어디에 쓰느냐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서 제가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한국이 LG화학이 굉장히 배터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케이스에서 보면은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즉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이동,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죠. 의사소통과 이동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느 학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서로 간에 이야기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면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핸드폰 아마도 이분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서 서로 간에 대면 말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들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여러분들이 이 로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환경 문제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슈에 의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전기차를 뜯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그 밑에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은 리튬아이온, 이 조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쭉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탄다는 이야기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도 이루어져 있는 카페트를 타고 다닌다 라는 말하고 똑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더 오래 대화하고 싶어하고 더 강한 출력을 가지는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개발에서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리튬아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혹은 더 어드밴스된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배터리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전극이 있고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양전극단을 이어주는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충전하고 방전 시의 과정을 잠깐 무비로 살펴보면은 전극에 꽂혀져 있던 리튬아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일렉트리컬 웍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리튬아이온이 이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단의 전극 사이를 어떻게 이동을 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튬아이온의 이동을 저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가 있냐면은 파워가 더 크고 더 빨리 충전이 되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해질 안쪽에서의 리튬아이온이 움직여가는 디테일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분광학들을 이용을 해왔고, 저희가 최근에 얻은 결과로는 요 무비에서 보다시피 가운데가 멈춰져 있는 게 리튬아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카보네이트 계열의 유기 전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하고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밑에 있는 움직임을 보면은 요 분자 하나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빠른 위하고 다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뭐를 인듀스 할 거냐면은 리튬아이온이 전극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관찰을 기반으로, 이 관찰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야 될 길은 하나죠.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리튬아이온은 더 많이 만들지 말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저희가 새로운 리튬아이온 배터리, 즉 더 좋은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뭐를 위해서? 항상 뭐를 개발을 하려면 관찰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광학을 이용을 해서 리튬아이온의 움직임을 관찰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들이 몇 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쪽에 유기물질들이 전해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해질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유기물질 대신에 물을 채워놓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배터리가, 그러한 물을 이용한 배터리가 많이 학문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물을 이용한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리튬아이온 배터리 쓸 때 요즘 가장 걱정됐던 것들은 폭발의 문제죠. 폭발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튬아이온 배터리 안쪽에다가 유기 전해질을 채우는 대신에 물을 채우면은 폭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물을 이용한 배터리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화학과에서 다음과 같이 레이저 펄스들, 즉 어떤 배터리의 전해질의 빛을 이용한 분광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 어떠한 전해질의 구조들을 분석을 했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안쪽에 빛을 이용해서 이 전해질, 즉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재미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붉은색 영역을 통해서는 리튬아이온이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무비로 보여주는 것처럼 요 가운데 가만히 까만 요 점이 리튬아이온인데, 이 붉은색 통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는 반면에 이 푸른색 통로, 이 파란색 통로를 통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이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구조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는 이러한 물이 생성되어 있는 라인들,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고속도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은 훨씬 더 파워풀하고 안정성이 높고 빠르게 충전될 수 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새로운 물질 혹은 새로운 소자, 새로운 기기의 개발에서 있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중요한데 그 물질의 개발을 할 때의 가장 스타팅 포인트, 즉 시발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 구조, 물질의 구조하고 물질의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게 시발점이 될 거고 그러한 시발점에 서 있는 게 분광학적인 연구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화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새로운 성질을 얻어내고 싶죠. 근데 그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체계적인 방법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화학 구조하고 성질 사이의 관계, 즉 A라는 구조를 만들면은 1번 프로퍼티가 나올 거고 B라는 구조를 만들면은 2번 프로퍼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질에 따라서 뭐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화학 구조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화학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새로운 성질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테고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빛을 이용해서 분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분광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들이 언론 매체에 소개된 이그젬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이러한 그 언론 매체들을 찾아보면은 분광학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행한 몇 가지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과학 블로그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발 걱정을 덜어낸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여드렸던 실질적으로 배터리 안쪽에서의 리튬아이온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다이렉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최근에 이러한 분광학들이 제가 이제 너무 에너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에너지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삼중수소가 그 원전 근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광학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사용 후 핵연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원전에서 지하수로 흘러나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들이 지하수로 침투가 되었을 때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그러한 사용 후 핵연료들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결과물을 알아야지 그 물질들을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역으로 이러한 사용 후 핵연료들의 어떤 처리 혹은 디텍션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분광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화학 전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성질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최근에 저희가 화학하는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이 표 안에 제가 아는 안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개념 물질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없었던 성질을 나타내려면은 아까 스트럭처 프로퍼티 릴레이션십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에 없었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탄소체들이 이전에 없었던 구조를 발견을 하고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신촉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에 하버보쉬 공정에서 저희가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NH3 합성 반응들을 더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제는 저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의 촉매로 여러 가지 반응들, 각각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필요한데 그 각 반응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촉매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촉매를 만들어서 이런 조건에서는 A라는 반응이 인듀스가 되고 다른 조건에서는 B라는 반응들이 인듀스가 되는 새로운 촉매들을 만들고 싶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하고 더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저희가 무작정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화학이나 혹은 환경 문제를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화학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이라는 게 사실 환경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화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적으로 이제 화학을 하지 않는 게, 혹은 화학 반응들 혹은 화학 물질들을 멀리하는 게 환경 친화적인 어프로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화학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싶냐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 코비드-19 사태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약들에 대해서, 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약들이 필요하죠. 약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장 원하는 꿈이라고 하면은 노화에 대체하는 거죠. 노화하고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화학과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은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는 환경 친화적인 물질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 하나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재료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인듀스할 수 있는 영리한 화학 촉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신약 개발, 즉 신약 개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자 혹은 약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광학이나 분광학에서 출발을 해서 합성화학, 그리고 생화학까지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건강한 노화, 즉 영속적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프로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화학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즉 분자의 구조하고 화학 반응들을 촬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광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광학을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마지막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화학과 전공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화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화학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을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 혹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들이 에너지 분야 혹은 여러분들의 삶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한 화학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풍요롭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을 연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긴 시간 동안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